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현실로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현실로 겪게 된 사연자분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아이가 둘 있는 집의 가장이고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닌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여태 별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고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요. 아내를 만나 결혼한 지 28년 정도 됐습니다. 제 나이 또래 많은 분이 그렇듯 아내와 저도 중매로 결혼했어요. 아낸 저희 동네에서 싹싹하고 착하고 예쁘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여기저기 중매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났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은 직장에 제일 빨리 취직이 되어 제일 먼저 아내와 맞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낸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큰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아무튼 중매로 만난 인연이라 아내와 저는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미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개 중매 결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결혼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저렇게 빨리 결혼을 하나 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보통일 때였으니까 말이죠. 운이 좋게도 아내와 저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거나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잘 맞는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연애 결혼한 사람들 못지않게 다정했고 말입니다. 아이들 둘은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에요. 큰애는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둘 다 어디 내놓긴 안 부끄럽지 않은 회사와 학교에 다니는 덕에 주변에선 저보고 참 복이 많다고들 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별탈 없이 지내는 거. 사실 말이 쉽지 이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건 살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별일 없던 저희 집에 처음 변화가 생긴 건 아내의 여행 때문이었어요. 나 다음 주에 2박 3일로 강릉 가요. 또? 아내는 언젠가부터 거의 매달 여행을 갔습니다.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다녀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애들 다 키워놓고 그동안 못 가본 곳 실컷 다니면 좋지 않은 생각에 다녀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와 빈도, 그리고 여행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에 전혀 입을 대지 않는 아들도 한마디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엄마, 근데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다니지 않어? 요즘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가서 4, 5일씩 있다 오잖아. 그랬나?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자주 가는지도 몰랐네. 우리 아들이 엄마가 집을 너무 자주 비워서 서운했나 보구나. 이젠 좀 줄여볼게. 그 이후로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금방 원상복귀 됐어요. 하도 집을 자주 비우는 바람에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하는 딸아이가 가끔 집에 와도 도통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럼 아빠는 거의 매일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거야? 뭐 그래도 이젠 좀 적응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좀 해볼까? 아니야 됐어. 적어도 다 한때겠지. 제가 아내한테 별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내가 여행을 막 다니기 1년 전쯤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낸 장모님을 참 많이 따르고 좋아했어요.
원래 엄마랑 딸 사이가 좋긴 하지만 장모님과 아는 보기 드물 만큼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내는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나랑 여행도 다니고 해. 그렇게 아내랑 둘이 함께 여행을 몇 번 다녔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여행에 빠지게 된 게 말입니다. 전 아무래도 직장인이라 회사를 자주 비울 수 없어 여행을 아내가 원하는 만큼 다니지 못했고, 아낸 주변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아내의 상태는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도 않았고 활기도 가득 찼어요. 말도 그전과 같이 많아지고 자주 웃었습니다. 네 엄마 또 집에 있으라 그러면 할머니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울고 있을 수도 있어. 그니까 그냥 냅둬. 질려서 그만둘 때까지. 그래도 이러다 아빠가 우울증 올까봐 그렇지. 그러면 니들이 자주 와서 아빠랑 놀아주면 되겠네. 아내가 집에서 울면서 우울해하는 것보다 지금 나가서 저렇게 활기차게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생활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여행 안 다니네. 이제 다리도 아프고 가볼 곳은 다 가봤고 나도 애들이랑 집에서 시간도 보내고 그러려고. 아내는 긴 여행을 끝낸 듯 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 자식을 시집장가 다 가고 나면 이제 자기 손으로 밥 차려주는 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같이 여행 다니던 분 중 한 분 따님이 많이 아프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행을 같이 못 다니게 될 것 같다고 그 이야기 듣는데 우리 애들 얼굴이랑 당신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다니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로만 남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돌아왔어. 때마침 딸이 이직한 회사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회사라서 딸아이가 혼자 살던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요. 같이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서울 근교에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일도 많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리를 배워볼까 싶어. 요리를? 당신 음식 잘하잖아.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말에 저희 가족이 언제 아내 음식을 불평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낸 장모님의 솜씨를 그대로 닮아 요리를 참 잘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어본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큼 말입니다. 잘하니까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나야 너무 좋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아내에게 다른 취미 생활이 생긴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행을 그만 다닌 이후로 딱히 취미 생활 일할 거 없이 집에서 살림하며 저와 아이들을 챙기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뭐든 배우고 싶다는 게 반가웠어요. 아는 열심히 음식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 덕에 저희 아이들과 저는 정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 회사 그만두고 장사나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진지하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 음식이 훨씬 맛있음. 나 요즘 3kg나 쪘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참 행복했던 기억이네요. 돌아가고 싶을 만큼 말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열심히 요리 배우러 다니던 아내가 이상하다 느낀 건 자꾸 어디론가 집에 무언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딜 가더군요. 당신 어디 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제 물음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보긴 했지만 그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아낸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아유, 깜짝이야. 놀랐잖아.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자 아내가 이내 머쓱한 듯 말하더군요.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놀라서. 그걸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어딜 가? 아, 나 그전에 여행 같이 다니시던 분 병원에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아내 원래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티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말을 하는 아내의 얼굴은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캐물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의 수상한 행적은 계속됐어요. 장을 뭐 그렇게 많이 보았어? 마트를 다녀온다던 아내가 장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봐왔더라고요. 무슨 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십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말입니다. 아, 우리도 먹고 여기저기 좀 나눠도 주고. 당신 어디 봉사 다녀? 이 정도면 배식을 해도 되겠어. 내가 요리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때 아내의 모습은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낸 계속 그랬어요. 마트만 다녀오면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식재료를 사오고 또 그걸 하루 종일 요리해서 어딘가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가게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어요. 이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남들 나눠주는 걸로 한 달에 식비로만 이 정도 쓰는 게 아무래도 힘들잖아. 우리 집이 대단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써? 라고 진짜 몰랐다는 듯 물어보는 아내에게 카드값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도 놀라긴 하더군요. 제 월급을 거의 다 식자재 사는 거에 쓰고 있었거든요. 적은 돈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매일매일 부엌에서 거창하게 요리하고 있으니 하루 종일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진동해서 아이들도 싫어했고 말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그렇게 매번 나르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는 거였지만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는 자신이 좀 심하긴 했던 것 같다며 적당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많이 사와서 음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어디 한 곳에 심취하면 진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가 봐. 여행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정말 갈 때까지 해볼 만큼 다 해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다음은 뭐가 될지 무섭단 농담도 하면서요.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아내의 그 어마어마한 요리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사왔어? 분명히 카드 명세에는 긁힌 게 없는데 아내 마트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사왔더라고요. 그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게 아니었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일찍 와서 아내가 장을 봐온 걸 봐버린 거죠. 아내가 놀라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회사에 별로 중요한 일도 없어서 반찬했어. 아니, 근데 이걸 다 뭘로 사온 거야? 아, 누가 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뭔가를 숨기는 듯 보였습니다. 누가? 그 같이 여행 다니던 분들이 나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 그러겠다고 했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하겠다고 먼저 나선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도 이제 이것만 해주고 안 할 거야. 제가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할 것 같이 굴자 아내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리고는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았어요. 어디선가 전화가 오면 가족들을 피해서 받는다든지 몰래 자꾸 어딘가 갔다 오고 들키면 거짓말을 하며 둘러대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딸아이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네 엄마 왜 저러는 거 같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하긴 한 것 같아. 여행 다닐 때는 얼굴도 좋았는데 지금은 고생만 하는 얼굴 같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만 하니 그렇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저 고생을 대체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일할 시간에 연락을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문자로 집에 언제쯤 들어오냐고 묻더군요. 그 문자를 보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제가 없는 집에서 또 요리든 뭔가든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바뀐 것 같더라고요. 뭐야? 어디 가? 아, 집에 우유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중이야. 난 오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네. 어, 맛있는 거 먹어. 아, 알았어.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바로 반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퇴근했어요. 대체 그렇게까지 음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집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고 있는 아내가 보이더군요.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집 쪽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 창가에 앉아 집에서 아내가 나오나 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양손에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든 아내가 나왔습니다. 서둘러 카페를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뭘 하길래 저러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았어요. 어딘가로 오래 이동할 것 같았던 아내는 바로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저 집은? 그 집은 저도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 살고 있었거든요. 오며 가며 몇 번 인사한 적이 있는데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집은 바로 그 집이었어요. 저길 왜... 순간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도 제 생각의 꼴인 결국 한 곳으로 집중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순간 눈앞에 번쩍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그 집 대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너희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엔 불상들과 연등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엔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제일 큰 불상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내의 그 말에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게 다 뭐야? 아내 매우 당황한 듯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 엄청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아내에게 끌려 그 집을 나왔어요. 저거 뭐야? 그 집안에서 봤던 기이한 광경에 너무 놀라 계속 물었지만 아낸 곤란한 얼굴로 저를 끌고 갈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끌려 집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늦는다더니 바쁜 일 취소돼서 일찍 왔어. 근데 당신이 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뭔가 해서 따라가 본 거야. 그냥 물어오면 되지. 왜 거길 따라 들어와? 아내가 화를 내더군요.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오히려 제가 뭔가를 잘못한 듯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방금 그거 뭐야? 뭐 한 건데? 그냥 기도드린 거야. 뭘? 누구한테? 그때부터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낸 그 여행을 다니던 모임에서 그 이상한 신당의 신도를 만난 것 같더군요. 딸이 아프다던 그 지인 말입니다. 그 지인은 자기 딸이 거기서 기도하러 다니며 나았다고 했다고요. 한번 같이 가보자는 말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그 신당이 옆집 총각의 집이라 깜짝 놀랐다고 말이죠. 그 신당에 처음 다녀온 날 밤 엄마 꿈을 꿨어. 장모님이 그 신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믿게 되고 또 거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곳이 진짜 영험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이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아무리 들어도 그게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믿음을 얻어내는 방식도 이상한 신당의 모습도 말입니다. 정상적인 종교 집단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말에 아낸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30년 가까이 내가 살을 맞대고 산 내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오늘부터 거기 가지 마. 내가 거기서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싫어. 잘못한 거 없는데 그동안 나한텐 왜 숨겼는데. 당신도 거기가 정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한테 여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봐 비밀로 한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 신성함을 모르니까.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더 말렸지만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제 뒤통수를 누가 한 대 세게 때린 듯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방해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아낸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그 신당에 다시 간 거겠죠. 망연자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난 줄도 몰랐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더군요. 아빠, 여기서 뭐해?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며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심호흡을 하고 딸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딸아이의 얼굴도 충격으로 새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거짓말. 딸아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옆집에 간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 딸아이가 우는 얼굴로 터덜터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털썩하고 주저앉더군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빠, 어떡해?
멍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조금 뒤에 진정한 딸아이의 말로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신당의 기괴한 모습에 한 번 놀라고 거기서 사람들과 절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2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아내에게 여기서 뭐 하냐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며 딸아이를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받아 엄마를 외치며 울었지만 그런 자신을 슬쩍 보고서는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며 절을 했다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 아빠. 어떡해? 그렇게 딸과 허망하게 앉아있는데 이번엔 학교를 마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있는 모습에 또 이유를 물었고 전 다시 딸아이에게 했던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아들도 마찬가지로 옆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말하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의 말이라면 그래도 들었던 평소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뒤에 돌아온 아들의 표정도 조금 전에 딸아이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상해. 딸아이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아들의 눈도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를 뺀 저희 3명은 아까 받았던 그 충격은 잠시 뒤로 한 채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빠, 일단 집이랑 집에 재산에 문제 생긴 거 있는지부터 빨리 알아봐. 맞아. 그런 종교는 어차피 돈이 목적이잖아. 2 아이의 말에 얼른 통장의 돈과 기타 재산의 상황을 다 체크했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 있던 통장이나 집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아내 앞으로 되어 있던 수천만 원의 적금이 최근에 해지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뒤지다가 본 아내의 보험 증서에도 수혜자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이름 누구 이름이야? 딸의 물음에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얼른 집 밖을 나갔다 오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 이름 옆집 남자 이름이야. 우편함 보고 왔어. 아들의 그 말에 딸아이와 저는 다시 한번 넋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 보였고 아내가 깊게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어떡해. 그때였어요. 집 현관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3사람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엄마! 여보! 저희 3사람의 부름에도 잠시 힐끗 저희를 바라보던 아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뒤적거리더군요. 들어가서 보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아내가 자신의 짐을 넣고 있던 가방을 뺏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고 애들이고 다 필요 없어.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건 그 사람들 뿐이라고. 내 음식을 그렇게 맛있다고 박수까지 쳐주며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내가 엄마 이야기를 해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도, 내 아픈 마음을 진짜 들여다보고 외로움 달래주고 위로가 되는 건 오직 그 신당과 거기 사람들 뿐이란 말이야. 아내의 그 말에 제가 그동안 아내를 너무 외롭게 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집을 나가겠다는 아는 일단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나랑 애들이 각자 사는 거에 정신없어서 당신을 외롭게 했다면
그건 다 우리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랑 30년 가까이 같이 산 나랑 당신이 배 아파 낳은 당신 자식들을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응? 거긴 좋은 사람들만 있는 내 마음의 안식처인데 왜 가지 말라는 거야? 왜? 왜? 돌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내가 거기서 쫓겨나기로 하다면 어떡할 거야? 난 거기서 쫓겨나면 못 산단 말이야. 아내의 그 말에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엄마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라니까. 엄만 거기 사람들 없어도 우리랑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왜 못 살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 나는 그 사람들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세뇌라도 받은 듯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딸아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 질렀어요. 그 사람들은 엄마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진 돈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엄마 이미 거기에 수천만 원 가져다 준 걸로 모자라서 엄마 보험 수혜자도 그 아저씨 앞으로 해놨지? 엄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도 엄마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 결국엔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그걸 속아 멍청하게? 딸아이의 그 말에 아내의 눈이 번쩍하더군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줄 수밖에 없게 말을 했겠지. 그런 사람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사람들 모욕하지 마. 우리한텐 이렇게 상처 줘도 되고 그 사람들 이런 소린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난 엄마한테 너무 상처받았어. 엄마만 우리한테 상처받은 줄 알아? 딸아이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낸 조금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족한테 이렇게 상처 주면서 엄마가 거기서 지켜야 할 게 대체 뭔데? 하루 종일 거기 사람들한테 음식 해다 나르고 신당에서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이 대체 엄마 위해서 뭘 해준다는 거야. 아낸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뺏어서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딸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그대로 짐 싸서 집 나가면 나 옆집 그 아저씨 사기죄로 신고하고 방송국에 제보하고 동네 소문도 다 내서 이상한 곳이라는 건 만방에 다 알릴 거니 각오해.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딸아이는 정말 한다면 하는 아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이기도 했고요. 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딸의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랬다간 내가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뭐? 나 죽이기라도 하게? 너 진짜? 난 한다면 진짜 해. 그니까 그 사람들 지키고 싶으면 거기 나가지 마. 난 경고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딸아이는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아낸 그런 딸아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다 짐을 싸고 있던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아낸 다행히 집을 나가진 않았어요. 딸아이가 한 위협이 통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걸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전 일단 딸아이의 조언대로 모든 재산을 아내가 함부로 손대거나 깰 수 없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명의를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돌려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땅, 당신이 명의 바꿨어? 평생을 그런 곳엔 관심이라고는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묻더군요. 왜? 그걸 왜 당신 멋대로 바꿔? 아내가 화를 내더군요. 어차피 그거 아들 물려줄 생각이었던 땅이잖아. 미리 명의 바꿔줬어.
뭐가 문제야? 당장 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돼? 언젠가 할 거였는데 미뤄두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날 일인데? 아니, 왜 당신 마음대로 바꾸냐고. 자꾸 왜냐고 묻는 제 질문엔 대답하지 못하고 왜 명의를 바꿨냐고 화만 내는 아내를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심각하게 빠져 있고 그 땅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으면 그거마저 팔아서 거기에 갖다 줬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아내의 그 반응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정색하며 물었어요. 왜? 거기서 그 땅 팔아서 돈 가져오래? 제 질문에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사실 요 얼마간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설득도 해보고 병원에 억지로 데려가 상담도 해보고 딸아이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 아내를 보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당사자가 빠져나올 마음이 없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단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둘 수 없기에 24시간 아내를 감시하고 붙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회사와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를 감시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희끼리 결론을 내렸거든요. 안 가. 안 갈 테니까 집에 이렇게 일찍들 들어오지 않아도 돼. 아내의 그 말도 저희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지 않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땅 문제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있는 재산 다 명의 돌려놨으니까 어디다 가져다 줄 생각 같은 거 하지 마. 이미 적금도 다 깬 거 알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다 참은 거니까 이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봐. 아내는 몹시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했지만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었는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딸아이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딸이 신고를 한 겁니다. 몰랐는데 신당도 일종의 영업장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장이란 명목으로 경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신당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사에 들어갔어요. 조사 결과 그 사람들은 그 총각을 비롯해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딸이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저희 집에 재산이 좀 있는 걸 알곤 접근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고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고 동네가 시끄럽고 나서는 아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신고한 딸을 원망했어요. 왜? 왜 신고했어? 집 안 나가면 신고 안 한다며? 엄마가 또 돈 갖다 주려 했잖아. 엄마는 왜 내가 한 말 안 지키려고 했는데? 더 안 갖다 줬잖아. 아니, 결국엔 갖다 줬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을 때 엄마가 장롱 뒤지는 거 못 봤을 줄 알아? 그런 사기꾼들이 엄마를 퍽이나 진실을 가지고 대했겠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호구처럼 다 퍼주려고 하고 있어. 가족한테 피해만 주면서. 사기꾼 아니야. 경찰 조사 결과 못 들었어? 그 아줌마 딸 아픈 것도 거짓말이라잖아. 애초에 딸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다잖아. 그런 거짓말을 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남사정은 없는 것도 있겠지 하면서 이해해주면서 우리한텐 대체 왜 이러는데? 우린 엄마 가족인데.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아낸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낸 탄원서도 썼어요.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타겟을 결정하고 그 사람들을 꼬여내 돈을 뜯어내곤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반복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낸 경찰에서 연계시켜준 사이비 종교 피해자 모임 같은 곳에 몇 번 갔지만 본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다 소용이 없더군요. 저희 가족은 정말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희 가족을 특히 딸아이를 원망했어요. 딸아이는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던 남자에게 차였다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속상해할까봐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헤어졌다고만 했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다 알고 와서는 헤어지자고 했대. 그렇다고 몇 년을 만난 여자 그렇게 한 번에 차는 남자가 어딨어? 잘 헤어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속상했습니다. 내색하지 않은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미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렇게 누워있어? 제 말에 아내가 저를 힐끔 보더군요. 당신도 알지? 미나 남자친구. 전에 한번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저런 남자에게 시집 가야 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미나 남자친구가 왜? 아내가 웬일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미나가 차였대. 당신 이러고 있는 거 그 친구가 알아서. 뭐?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저러고 있는 집에 누가 장가를 오고 싶어 하겠어. 나라도 내 자식 이런 집에 못 보내지. 당신이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 평생 못 씻을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 이래? 부모가 돼서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일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도 그 이야기에는 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아무 말이 없더군요. 평소라면 자기가 옳고 다 틀렸는데 우리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악을 썼을 사람이 말입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했었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못 고쳐. 이혼해야 돼. 자식들도 개고생시키기 전에 확실하게 연 끊어. 내 주변에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근데 재수 씨가 그런 걸 믿는다는 게 나는 안 믿긴다. 그렇게 참하고 똑똑한 양반이. 그건 똑똑한 거랑 상관없어. 그런 종교에 인류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뭐.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니 놀라서 그러지. 저도 아내와 이혼하는 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희 가족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쌓인 정을 어떻게 한 번에 끊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도 아직 엄마를 포기하지 못했고 말입니다. 아낸 제가 딸의 이야기를 해준 다음 날 그들이 경찰에 잡혀간 이후 처음으로 부엌으로 나와 음식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런 기분이 얼마만이었는지 몰라요. 밖으로 나가보니 아들 아이도 놀란 눈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저를 보길래 저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저의 둘과 달린 아낸 정말 그전과 같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밥 먹어. 아내의 그 말에 저와 아들아이가 얼른 식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북엇국이 놓여 있더군요. 엄청 맛있다, 엄마. 아들은 엄마의 그런 변화가 너무 반가운지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먹는 아내의 밥에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누나는? 아들아이의 그 말에 아내가 움찔하는 게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딸아이 이야기에 마음을 좀 돌려본 것도 같아서 제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방에 노크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선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없는데? 누나 어디 나간다는 말 못 들었어? 어? 아니, 오늘 주말인데 아침부터 어디 간 거지? 딸아이는 방에 없었어요. 어디 약속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아들 둘 다 아내의 변화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늦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없는 아이였던지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최근 속상한 일도 있고 하니 친구를 만나 술이라도 한잔 하나 보다 싶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너무 늦지 말라 문자를 남겨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가 급히 저를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그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니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아내가 저를 애타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거 좀 봐요. 그리고는 아내가 제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바로 편지였습니다. 이게 뭔데? 아침에 미나 들어왔나 싶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길래 방을 좀 살피니까 화장대 위에 이게...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바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그동안 참는다고 참아왔는데 저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아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잠시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여기 함께 있다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마가 미워질 것 같아서 떨어져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정리되면 돌아올게요. 연락 없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빠, 모든 걸 또 아빠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짧다면 짧은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경찰에도 찾아갔지만 성인 가출의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왔어요. 내가 미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한 걸까? 아낸 바닥에 앉아서 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나간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인 것 같았어요. 다방면으로 찾아봤지만 딸아이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도 아들이 연락을 해봤지만 최근에 연락 온 게 없다고 했다더군요.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연락받은 적 없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대? 안 그래도 내 연락받고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봤는데 친구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더래. 아이고, 미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아내는 엉엉 울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딸이 결혼하려던 남자에게도 이별을 통보받고 자신을 더 미워하지 않기 위해 집을 나가는 거라는 가출 편지를 봤으니
충분히 그럴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지금부터 노력하면서 미나 기다리자, 우리. 늦지 않은 걸까? 그럴 거라고 믿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꼭. 아낸 그날 이후에 경찰에서 연결해준 치료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믿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다행이라면 너무 다행인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딸아이에게선 소식이 없었어요. 딸아이의 말처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 말곤 저희에겐 방법이 없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도 바로 저희 딸 미나 때문입니다. 미나야, 듣고 있니? 네가 떠난 지도 이제 1년이 되는구나. 엄만 그동안 치료 프로그램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너를 많이 기다린단다. 꼭 사과하고 싶어 해. 물론 네가 용서해 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동안 우린 많은 변화가 있었어. 엄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냈던 탄원서를 다시 회수했고 이제는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너만 돌아오면 우린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는 네가 많이 보고 싶구나. 이 사연을 듣는다면 꼭 연락다오. 언제든지 2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마.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비 종교 말만 들었지 저희 집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 정말 한 가정을 파탄내는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휩쓸리지 않게 개인적으로도 경계를 해야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딸아이가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엄마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계신가요? 제 사연 들으시면 꼭 효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연을 쓰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없이 자란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아빠 없이 자란 저 역시 동네에서 참 불쌍하다는 시선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 시절엔 희귀하게도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동생이 5명 혹은 오빠 언니가 4명이 되는 등 다자녀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하나만 낳아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어 오직 저만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제가 없는 저희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다른 집은 다 동생도 있고 언니랑 오빠도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동생 줘. 오빠랑 언니 만들어줘. 아이고, 그만해, 미니야.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거로 땡깡을 부리며 엄마를 곤란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다른 집들도 그렇게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자기 형제들이랑 부대끼면서 힘든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겨우 엄마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릴 때야 다들 철이 없다곤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정도가 더욱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다른 애가 저보다 나아 보이면 그날로 엄마에게 가서는 나도 장난감 사줘. 옆집 애는 엄마가 장난감 사줬대. 과자 사줘, 과자. 나도 과자 먹고 싶어. 라며 엄마를 졸랐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들보다 형편이 더욱 안 좋았기 때문에 엄마는 무척이나 곤란했을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우리 미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는 늘 제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저렇게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바닥을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러운 게 많았는지, 물론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고,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저희는 유독 가난해서 못 가지고 있었기에 그로 인한 열등감이 있던 것도 맞지만, 어리고 미숙했던 저는 그로 인해 쌓인 슬픔과 분노를 엄마에게 푸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이고,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뚝 그쳐. 당시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저를 달래려드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따끔하게 혼내야만 간신히 눈물을 그치고 멈췄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엄마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너무도 많았지만 그중 대표적인 건 엄마가 무식했다는 점일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 중에서도 좀 더 외진 곳이었기에 아마 엄마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인지 전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니야, 이 글씨는 어떻게 읽는 거야? 엄만 이것도 몰라? 아, 글씨는 또 왜 이래? 창피해. 글씨 쓰는 것 좀 배워. 엄마는 아주 별거 아닌 글씨조차 제게 읽는 법을 물었습니다. 쓰는 방법도 몰라서 언제나 삐뚤빼뚤 무슨 3살배기 어린아이가 쓴 글씨와 별다를 게 없었죠. 전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쓰고 읽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였기에 엄마를 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편지를 써야 한다며 저를 불렀는데 쓸 줄 아는 글씨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짜증나. 글 쓰는 법도 모르면서 무슨 편지를 써? 그래도 얼른 네가 써봐. 응? 엄마는 그때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 사과에도 짜증이 가시지 않아서 엄마 손에서 편지 봉투와 연필을 확 빼서 들곤 연필심이 부러질 만큼 손에 힘을 주고 글씨를 썼습니다. 엄마는 완성된 편지를 보고 고맙다며 웃었지만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동네에 도는 전단지가 있으면 엄마는 우리 집에 전혀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제게 하나하나 묻곤 했어요. 우리 집에서 쓸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엄마가 우리 미니가 글자 가르쳐 주는 거 배우고 싶어서. 나도 낮잠 자거나 애들이랑 놀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글자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전 이런 환경이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은 살지 말자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난 엄마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역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를 갈 형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고등학교도 못 가서 어떻게 살아? 아, 내가 왜 못 가야 하냐고. 친구들 다 가는데 왜 나만? 고등학교에 못 간다는 이야기에 그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를 다닐 적에 성적도 나쁘지가 않아 당시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만 공부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란 칭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민희는 정말 공부 잘해라며 자주 칭찬해 주었기에 내심 우쭐하며 고등학교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에게나 공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교과서가 새까매질 정도로 줄을 쳐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설마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엄마, 나 서울 갈 거야. 뭐? 서울이 얼마나 먼데 그 먼 곳을 간다 해? 안 돼. 엄마가 뭔데 반대를 해? 싫어. 나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도 가난도 싫고 그냥 서울 가서 돈 벌고 싶어. 그리고 엄마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갔으니 돈이라도 벌겠다는데 왜 이거 가지고 그래? 난 무조건 서울 갈 거야. 안 그러면 집 나가버릴 거야. 뭐? 너 엄마를 그런 걸로 위협해? 어쩜 엄마가 뭐 그래 잘못했니? 너 먹이겠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엄마한테 어쩜 그리 모질 수가 있어?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가녀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날라리 짓을 하면서 어긋난 적은 없었지만 이미 엄마를 대하는 마음은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게 모두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돈을 번다는 핑계로 일찍이 집을 떠나고자 했고 당연히 엄마는 걱정했지만 저는 그 걱정조차 짜증난다는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엄마는 저를 몇 날 며칠 설득했어요. 미니야, 서울 가면 아마 사는 것도 힘들 거고 사람들도 친절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엄마랑 여기 있자. 엄마가 이번에 월급이 좀 올라서 우리 미니 학교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혀줄 수 있어. 응?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제발 미니야. 엄마, 나 이제 그만 좀 붙잡아. 내가 무슨 확신도 없이 간다고 하겠어? 나 거기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뭐라 해도 나는 갈 거야, 서울. 정말 꼭 가야겠어? 엄마는 제가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자 울면서 겨우 허락을 해주었고 그 후에야 전 엄마가 준 쌈짓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너무 고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중졸 여자애가 쉽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 살아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집에 엄마와 함께 있던 시절보단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여긴 시골이 아닌 만큼 제가 정신 차리고 노력한다면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테고 엄마가 없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제게 크게 다가왔어요. 미니야,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없어, 엄마. 근데 그만 좀 전화해. 주인집 아줌마 눈치가 너무 보여. 아까도 표정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우리 미니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는데. 알겠어. 그러면 엄마가 좀 줄이도록 할게. 어린 딸이 혼자 서울에 간 것이 걱정스러웠는지 엄마는 주인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집 눈치도 보여서 그만 좀 전화하라며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곤 끊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을 그러니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도 이전보다 줄었죠.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언젠가부터 조금씩 그리워졌어요. 서울살이가 정말로 무서워졌거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여긴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간신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공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몸이 힘들긴 했지만 돈이 급했던 제게 공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자리였습니다. 미니 씨가 중졸이고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일은 잘할 것 같으니 써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반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컨베이어 벨트와 돌아가는 기계 소음은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했지만
어린 저라도 써주는 곳은 그곳뿐이었기에 전 작업 반장님에게 고맙단 말을 몇 번이나 드리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어요. 허나 어린 제가 공장 일에 잘 적응할 리가 있나요? 전 틈만 나면 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니,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왜 대체 한 번 말하면 똑바로 못 알아먹는 거야? 너 잘리고 싶냐? 아유, 반장님, 그만해요. 내가 잘 가르칠게요. 미니야, 일로 와라.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공장 아줌마가 저를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전 쫓겨났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부드럽게 타이르며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어렸던지라 절 혼내기만 하는 반장님이 무섭고 또 혼이 날까봐 두려워서 저는 매일 나가기 전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곤 했어요. 그럴 땐 엄마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고 싶기도 했어요.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은 그리웠던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셨어요. 미니야, 엄마 서울 갈까 하는데 우리 미니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괜찮니? 시간 언제 되니? 엄마 서울에 온다고? 아, 왜? 엄마 오는 거 싫으니? 아니, 그게 아니고 바빠서 그래. 일도 정신없고 여긴 휴일도 별로 없으니까. 휴일엔 나 혼자 쉬는 게 좋아.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걸까요? 엄마는 잠시 전화기 넘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그럼 주소라도 보내라고 김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김치도 받기 싫었지만 그건 거절할 수 없었기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나 며칠 뒤 엄마에게 그렇게 대했던 게 미안해서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미니야,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컸어. 몇 년 만에 보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우셨고 저는 사춘기 소녀 같은 표정으로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절 어루만지시더니 제가 사는 집을 구경하고 싶다 하셨어요. 집 봐서 뭐해.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딸 사는 데는 엄마가 한번 봐야지. 엄마, 나 배고프다니까? 알겠어. 그럼 뭐 먹으러 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그땐 엄마에게도 제가 사는 구질구질한 집골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서운 인상의 주인집 아줌마도 냉골인 방도 보이기 싫었어요. 엄마가 괜히 눈물 짓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얼른 엄마 밥 한 끼 먹고 나서 혼자서 그냥 쉬고 싶었어요. 제가 기어이 짜증을 내자 엄마는 알겠다며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 저희는 근처 짜장면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딸. 배고프지? 새벽부터 서울에 올라오시느라 한 끼도 못 드셨을 텐데 엄마는 저렇게 말하며 자기 몫의 짜장면을 듬뿍 얹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 일로 우울증도 심하고 삶에 대한 무력감도 극심할 때라 그런지 그 좋아하는 짜장면도 잘 먹지 못했어요. 엄마가 가는 순간까지 왜 이리 못 먹냐며 왜 이리 말랐냐며 그런 제 모습을 걱정했지만 저는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게 느껴져 엄마의 늙어버린 얼굴과 주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공장에서 거의 10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공장에서 꼭 나오고 싶었는데 막상 적응을 하니 다른 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또 이미 친해진 동료들도 있으니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일을 했을 적엔 17살 소녀였던 제가 어느새 20대 후반의 여자가 되어 있었고 저를 그리도 많이 혼냈던 반장님도 공장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어요. 세월이 참 빨랐어요. 가끔 흘러가 버린 세월을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어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오랜 공장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했지만 가끔 시간이 나서 밖을 돌아다니며 제 또래 애들은 저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맨날 공장에만 있으니 칙칙하고 예쁘지도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평소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었죠. 그렇게 이러다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노처녀로 죽는 거 아닌가 할 쯤이었는데 참 운명같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었죠.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은 성격부터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누군가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칭찬할 줄 알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고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왜 나랑 사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남편이 주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뒤늦게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를 하듯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연애 3년째 제가 30이 되었을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허나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걱정은 점점 불어나더니 어느덧 제 가슴을 콱 짓눌러 나중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냔 말을 들었죠. 저는 그제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 당신은 좋은데 사실 걸리는 게 있어. 당신 부모님 말이야.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집안 형편도 만만치 않은데. 나도 자신감 갖고 싶은데 사실 요즘은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그리 안색이 안 좋았던 거야? 아유, 당신 별것도 아닌 걸로 걱정했네. 나는 또 뭐라고.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나 믿고 푹 자. 남편은 씩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남편네 집은 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쭉 서울에서 살아왔고 집안 사정도 그리 나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라도 탐탁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면 알게 될 거란 남편의 말을 며칠 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이 처음 신부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다니 고맙네, 고마워. 우리 아들 착하긴 해도 조금 모자란 구석 있는 거 알지? 결혼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면 안 된다. 우리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줘야 해.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더니 1시간 정도 지나자 장난을 치시면서 엄청 환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환대의 기분이 얼떨떨할 지경이었죠. 또 당시 저와 남편 둘 다 모은 돈이 없지 않았으나 사실 작게라도 집을 얻어 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무사히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신부님들이 힘을 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신부님을 보고 난 뒤 엄마를 소개해드리는 거라 그런지 솔직히 정말 불효녀 같은 생각이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남편이 엄마를 보고 다시 결혼을 생각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 장모님 보러 갈 생각이 너무 떨려. 장모님이 나 좋아해 주시겠지?
미니야, 미니야? 어? 미안해. 다른 생각했나 봐. 뭐라고 했어? 엄마를 보러 가는 날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해서 남편의 말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걱정은 하나도 모르시는 듯 기어이 일을 저지르셨죠. 우리 미니 나한테 너무 예쁜 딸이야. 꼭 잘해줘야 해. 부탁하네. 네, 장모님, 그러겠습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듣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헌치라고. 인기가 많았겠어. 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절 걷어줘서 다행이지. 장가 못 갈 뻔했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그럭저럭 화기애애했어요. 농담도 오갔고 덕담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저희 앞으로 흰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느낌이 불길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미니 결혼하면 꼭 챙겨주려고 한 돈이야. 내가 지금은 딱히 벌이가 없어 미니가 조금씩 보내주는 돈만 모은 거라 액수가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받아주려무나. 아유, 이런 귀한 거를 고맙습니다, 장모님.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엄마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알고 제가 엄마에게 잘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기에 뭘 바라는 게 염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 봉투 안에 있는 돈이 겨우 50만 원임을 확인했을 때 저의 심정이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 남편을 볼라치 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지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꾸기듯 꾹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제 결혼을 위해서 모았다며 주는 건 너무 창피했어요. 신부님은 결혼 자금을 넘어서서 집도 해주셨는데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쩐지 품격 있는 신부님과 다르게 엄마는 시골 사람 특유의 화법이 남아있었고 심지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쓰셨습니다. 누가 봐도 못 배운 게 티나는 엄마와 나랑 완전 다른 삶을 살아온 남편. 결국 저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얼버무리곤 도망치던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좀 더 있어도 괜찮은데. 당신 장모님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 자고 가도 괜찮아. 나도 같이 있을게. 아니야. 평소에 엄마랑 연락 자주 해. 그리고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한시가 아깝잖아. 그냥 얼른 돌아가자.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차마 남편에게 엄마를 안 좋아한다고도 싫어한다고도 혹은 창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되도록 엄마에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엄마가 연락하긴 했으나 그냥 대충 하고 있다며 얼버무리곤 끊기 일쑤였어요. 상견례 때문에 2번 정도 남편과 남편 가족들에게 얼굴을 보이긴 했으나 이 이상 더 엄마가 남편 가족들과 만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결혼 자금으로 50만 원 주는 건 어머님 아버님에겐 비밀로 해줘.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신당부할 정도로 저는 엄마의 존재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못된 짓을 한 건지 당시에 저는 너무도 한심하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무사히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숨 돌린 후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바빴습니다. 신부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곤 하지만
사실상 결혼하고서도 내내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보다도 일단 돈을 버는 것을 우선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은 원래부터 다니던 회사를 쭉 다녔고, 저는 운 좋게 공장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했을까요? 저도 회사에 적응해서 점점 안정을 얻게 되었고, 남편도 승진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도 밥은 먹었어? 오늘은 우리 둘 다 피곤하니까 그냥 간단히 요리해 먹을까? 좋아. 배려해줘서 고마워. 아, 맞다. 당신 우리 아이 가지자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 이제 전보다 형편도 넉넉해졌고 나이가 들면 또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난 지금 이 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나도 앞으로 월급도 오를 거야. 아이 키우기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생활 형편이 나아지니까 다른 여느 부부들처럼 아이 계획을 세웠고 다행히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 아니라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식을 뱃속에 품을 수 있었어요. 그간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여러 이유로 엄마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철이 든 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역시 엄마란 입장이 될 거란 생각을 하니 나도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껏 엄마에게 잘해준 것은커녕 못해준 게 한 바가지였지만 앞으로라도 조금씩 신경을 써봐야겠다며 다짐 아닌 다짐을 했죠. 하지만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으니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란 점에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좋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는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울어? 게다가 저희 자식이 유독 다른 집 자식보다 울기도 많이 울고 영 칭얼거린 횟수가 잦아 한 몇 달간은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도 도와줬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애 크기 전에 제가 먼저 병나서 들어누웠을 수 있을 겁니다. 애가 좀 컸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더군요. 물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칭얼거리진 않기에 그 부분에 있어선 편해졌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공부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이며 뭐며 돈 들 구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 쉬려고 해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 시골에서 기른 농작물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엄마의 성인이 받긴 했지만 받을 때마다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보내준다며 툴툴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손주를 보러 와도 되냐 물으시더라고요. 지연이를?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려고 허리도 아프다며. 응, 할미가 돼서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줬는데 줘야지. 이번에 중학교도 들어갔다며. 시간도 남으니까 이번엔 꼭 가마. 알겠어, 그럼. 엄마 편할 때 와. 참 이상했어요. 문득 엄마 입에서 용돈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전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그 50만 원이 생각났으니까요. 얼굴이 붉어져 도망가고 싶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감정이 다시금 올라오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가 오셨지만 전 그냥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딸을 반가워하시며 아직도 품 안의 자식처럼 절 대하셨지만 전 속으로 엄마가 얼른 집으로 가길 바랬습니다. 그래도 지연이 때문에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엄마를 참 좋아했거든요. 몇 번 못 만나지만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 옆에서 꼭 바꿔달라 하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품냄새가 좋다고 말하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지연이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자 학원도 빠지고 엄마 곁에 찰싹 달라붙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랜만에 듣는 손주의 이야기가 좋으신지 흐뭇한 표정으로 들으시다 저 어렸을 때 같다면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땐 무슨 엄마에게 짜증만 내고 나쁜 말만 하기 일쑤였는데 뒷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가 나와 그 시절을 씁쓸한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바지춤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었어요. 우리 아기 이거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부족하면 할미가 언제든 줄게. 알겠지? 우와, 이렇게나 많이요? 감사합니다.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요. 어쩜 이리 이쁜 말만 하누? 전 지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적으로 돈의 액수를 확인했고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히 엄마는 손주 용돈치고 꽤 큰 돈을 주셨더라고요.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며 맞아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까지 와서 엄마와 대화를 좀 더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할머니 나한테 편지도 써주셨네? 종이가 너무 작아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글씨지? 할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그때까지 저희 엄마가 글을 못 쓰신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죠. 전 엄마가 편지에 뭐라 쓴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손주 앞에서 할머니가 글 쓰는 걸 못 배웠다고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웃는 엄마 얼굴이 싫었습니다. 왜 그걸 손주 앞에서 그리 티를 내셔야 하는 건지, 말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말을 하시는 건지, 정작 제 딸은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제 어린 자식보다 못한 저는 그날 엄마를 서둘러 시골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오늘 보고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엄마, 그냥 가요. 날도 춥고 가는 길 차 막혀요. 지연 아빠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 엄마 집에 계속 있는 거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너도 참 너무하다.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제게 저런 불만을 토로하신 거 말입니다. 늘 제겐 죄인이었지만 엄마도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늘 오겠단 것도 아니고 정말 1년에 한 번 보는 건데 그것마저 그리 불편하다 하는 거야? 넌 어쩜 그리 한결같으니? 그 말이 왜 이리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동네가 떠나가라 그만 버럭 소리 지르고 말았습니다. 난 원래 나쁜 딸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 가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장모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당신은 왜 울고 있어?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네. 뭐라 하지 말게. 나 갈 테니 어여 들어가. 전 엄마가 가고 난 후 그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마 죄책감이었겠죠. 그 이후로 저는 엄마 보는 게 더 힘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엄마와 딸 사이 갈등 같은 게 더 무뎌지고 금방 화해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30년 동안 친정에 간 건 손에 꼽았어요. 그 정도면 말 다 했다고 봅니다. 시댁은 같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찾아뵙기 쉬웠지만 그마저도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 명절 당일에나 간신히 얼굴 잠시 뵈러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도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장모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명절에도 엄마에게 전화 한 번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엄마는 그래, 너네 바쁜데 여기 오는 게 문제겠니?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시간 되면 와야 한다. 라며 괜찮다곤 했지만 아쉬운 기색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나뿐인 자식 장성하게 다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볼 쯤 되니까 그때서야 저도 엄마 생각이 좀 나더군요. 물론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엔 명절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찾아뵈긴 했으나 사실 제가 자식 노릇을 한 거라곤 거의 없고 그냥 예전보단 조금 더 나아진 관계 정도로만 지내고 했는데 이제 인생 살면서 큰 고비들은 다 넘긴 듯하니 시골에 홀로 살고 있는 엄마가 어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를 보러 다녀온다고 하고 작년에 저만 혼자 아무 연락 없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여 들어와. 아무 언질도 없이 찾아갔는데도 엄마는 기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허리가 한껏 굽은 엄마는 거동도 불편해 보였지만 제가 왔다고 부랴부랴 밥을 짓고 옆집에 부탁해서는 닭 한 마리를 잡아 삼계탕을 푹 꼬아 차려주셨습니다. 참 이상하게 엄마가 손수 끓인 삼계탕을 앞에 두고 있자니 너무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뿐인 자식이랍시고 있었으면서 엄마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을 집어서는 손으로 쭉쭉 살점을 뜯어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데 한 입 한 입 받아 먹으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밥을 다 먹고는 조금 편하게 앉아 TV를 보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엄마 한글 배웠다. 한번 봐봐. 엄마는 그 말과 함께 무슨 공책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등 자음과 모음이 써져 있는 부분을 제 앞에 펼쳐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어렸을 때 저한테 글씨에 대해 묻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솟았어요. 왜 아직도 이 나이 먹고 한글을 못 배워서 안달인 건지,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엄마에게 대했어도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저한테 한글을 다 배웠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냥 짜증만 내면서 엄마를 전혀 돕지 않았죠. 과거의 제 치부가 다시 들춰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 늙어서 뭐 이런 걸 하고 그래. 그냥 편하게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사세요. 라며 모질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엄마는 멋쩍은 얼굴로 그냥 예전부터 글씨가 쓰고 싶었어서 라며 공책을 다시 서랍장에 넣었지만 저는 그날 내내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난 화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난 화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는 걸 아는데도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 하나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미련함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동네 할머니의 연락이었어요. 여보, 엄마가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남편과 자식과 함께 차를 타고 엄마가 사는 곳에 갔고 작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저 엄마랑 함께 있었던 순간순간이 너무도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장모님 짐 정리하고 나와. 나 차에 가 있을게. 남편이 보기에 제가 너무 공허해 보였나 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남편은 제가 혼자서 엄마의 집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오기를 바랬는지 자기는 밖에 있겠다며 비켜주더라고요. 솔직히 그 덕분에 조금 더 엄마의 집을 꼼꼼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했는지 바로 베개 옆에 있는 리모컨과 봉지가 뜯기지 않는 주전부리, 엄마의 냄새가 묻은 옷, 하나하나 정리하며 상자에 담고 있는데 문득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보여주었던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에는 당시 엄마가 보여주었던 거 말고도 더 많은 공책들이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건가 싶어서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그중 한 공책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가슴을 퍽퍽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준 우리 딸. 그래도 혼자 잘 커서 잘 살고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다. 딸이 어렸을 때 내가 글씨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딸은 글씨를 가르쳐 주기 싫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못 배웠다는 게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우리 딸은 너무 잘 자라주었다. 그 먼 서울에서도 혼자 꿋꿋이 살아나가고 있는 게 너무도 대견하다. 내 딸은 내게 가장 자랑스럽지만 나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란 것이 있다면 내 딸은 다른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다. 글씨를 이쁘게 쓰는 것이 어렵다. 나중에 글씨를 이쁘게 쓰게 된다면 그때는 딸에게 편지를 쓸 거다. 조금만 더 한글을 공부하면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가 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사연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된 맞춤법으로 보내지만 엄마의 공책엔 제대로 된 맞춤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글씨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연락도 안 하고 안 찾아가고 무시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참 못나고 후회가 되어 그 뒤로도 한참을 울다 집에 간 것 같습니다. 곧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엄마가 쓴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글씨를 쓰다듬곤 하는데 그럴 때면 꼭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비록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불효자식이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죄송하다고 속죄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꼭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언제나 그에 보답하며 살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제게 가슴에 한이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바로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